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곤입니다. 자, 오늘 2019년 7월 16일 12시 20분입니다. 자, 뜬금없이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사보았던 동문선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품격 경영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영상으로 좀 하나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자, 신성대라고 하시는 이 저자분이신데요. 이 책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400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500페이지가 넘네요. 500페이지가 넘어요. 560, 57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권이에요. 옛날에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 참고서 있죠, 그렇죠? 수학 참고서, 정석 뭐 이런 거. 그 정석, 그 수학의 정석을 보는 것 같아요.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품격 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gnity Management. 자, 매너가 돈이고 품격이 권력이다. 세계 경영, 국가 경영, 그리고 기업 경영, 자기 경영, 노하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좀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을 홍보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사람 셋이 걸어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인생의 스승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걸을 건 거르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만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 정신 자세를 우리가 견지한다 그러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디 뭐 단체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요 강연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요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자막이 나오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희 회장 얘기 나오죠. 품격 경영을 주창했다. 그렇죠. 2014년도에.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1등과 인류는 완전히 다른 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죠. 물론 뭐 저마다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떤 그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냐, good company냐,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그 나의 자산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결정을 할까요? 그 판단 요소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바로 이거 같아요. 이 기업은 1등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1등과 인류는 뭐가 다른데? 자, 1등이라는 것은요, 돈과 두뇌와, 그렇죠? 여건만 되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기업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한국이 걸어온 방식을 보면은 뭐예요? 초창기에는 그 저가의 노동 자원, 그렇죠? 풍부한 노동 자원을 바탕으로 한 뭐예요? 저가 상품이죠. 가격 경쟁력. 그 지금의 어떤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인구 자원이 무한하다 보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이 있죠. 자, 한국도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이제는 뭐냐? 단순히 인건비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품질이 최고냐? 예, 물론 품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품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이 품격의 싸움이다. 품격. 그렇죠. 디그니티.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요 영상은 뭐 품격 경영으로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요, 이 신성대라고 하시는 이 저자의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굉장히 많죠. 뭐 그렇죠.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뭐 펜디, 뭐 구찌, 그렇죠. 뭐 수십 개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뭐 유럽계 브랜드들입니다. 자,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럭셔리를 사랑합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그렇죠.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가 세계에서 흥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특히 뭐 블록버스터급, 그렇죠, SF 영화 같은 경우에요. 이 한국에서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국에 뭐 평생 동안 한번 올까 말까한 그 콧대 높은 양키들 있죠, 그렇죠. 미국계 배우들요. 이제는 뭐 한국이 자기 집 뭐 안방처럼 드나들어요. 그렇죠. 뭐 영화를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빨리 개봉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시장 경제에서 그 뭐라고나 할까, 지표가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그 회사들도요, 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그 독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작 뭐예요? 한국에는 뭐가 없어요? 명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신성대 그 저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넥타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넥타이를 이태리 그 유명한, 프랑스나 이태리 그 유명한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가지고 디자인을 뽑아가지고 넥타이를 중국에서 뽑아내요.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디자인은 이태리나 프랑스 유명한 디자인 하우스에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런 유명한 디자인을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찍으면 이거 얼마에 파나요, 여러분요? 예, 10,000원에 팝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한국에 가서 만약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넥타이를 찍으면 얼마에 파나요? 팔 수 있나요? 예, 20,000원, 30,0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물건인데 중국산은 10,000원을 받으면 한국산은 뭐예요? 20,000원, 3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엄청 잘 판 거죠. 그렇죠? 10,000원에 팔 거를, 혹은 5,000원, 1,000원에 팔 거를 20,000원, 30,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이야, 대단해. 역시 코리아,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왜? 이 똑같은 상품을 메이드 인 이태리 혹은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태그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요, 똑같은 상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자, 한국이 이런 명품백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루이비통이요. 루이비통, 이 실제로 공장이 한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디 다큐를 보니까 나오더군요. 자, 한국 사람들이 한때 뭐 환장하는, 그래서 뭐 길거리 백이라고까지 불렸던 루이비통 백 있죠.
에? 알고 봤더니 이게 프랑스 명품인데 이거 누가 만들어요? 한국의 가죽 장인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방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한국의 가죽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면 프랑스의 루이비통이 왜 한국에서 만들겠습니까? 한국의 손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처량한 현실입니다. 구두나 이런 가죽 제품, 명품백을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프랑스에서 갖다가 루이비통 로고를 박아가지고 그거를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누가 다시 삽니까? 한국 여자들이 사요.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 모순적인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이 순환 구조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품격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dignity. 그렇죠. 단순한 어떤 품질만으로는 한국이 어디 내놔도 손기술로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죠. 아니 그 외국인들한테요. 이 쇠젓가락 주고 밥 먹어보라고 시켜보세요. 아주 진땀을 뺍니다. 아주 끙끙댑니다. 중국인들도 그래요. 중국인들은 두꺼운 나무 젓가락을 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사람들한테 쇠젓가락 딱 쥐어주고 콩을 집어보라 그러면 대다수는 못 집습니다. 자, 품질로는 한국이 어떤 그 영역에서도 빠지질 않습니다. 밀리질 않아요. 근데 왜 프랑스나 이태리 명품 같은 이러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노? 바로 여기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품격의 부재가 이 한국의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참 처량한 현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품격이란 무엇이냐? 품격이란 그건 우리가 뭐 각자 좀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책을 좀 읽어보시거나 강연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하는 세계적인 공통 언어다. 막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렇죠.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에 걸맞는. 왜냐? 인간이란 이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절대자, 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의 얼굴을, 신의 품격을 이어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따라서 어딜 가나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을 권리 혹은 그러한 당연한 욕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어떤 대접을 받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품격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글로벌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최고 몸값을 자랑한다고 하는 뭐 득점왕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이집트 출신의 모하메드 살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꽃꽃 장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그 김장수 장관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북한에 뭡니까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요 그 일국의 그 최고 통치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꼿꼿한 그 자세로 인사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꽃꽃 장수. 물론 이제 뭐 근데 이런 그 장수도 이렇게 정부 수반이 바뀌니까 고개를 또 조아리는 아주 불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긴 했습니다만은요. 한때 이러한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격경영이라는 책에서는 이 한국민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바로 이 악수 자세를 꼽고 있습니다. 악수 자세. 이 글로벌 무대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그냥 꽝이라는 얘기예요. 꽝. 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은요. 왜냐하면은 인격체로서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게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기본적인 사상.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기싸움의 영역이죠. 그렇죠? 기싸움의 영역이에요. 이런 어떤 글로벌 무대에서 왜 먼저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죠? 악수라는 것은 너와 내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러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느냐?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물론 윗사람을 존중하고 뭐 동방예의지국이니 그렇죠. 어른을 존중하는 거는 충분히 아름다운 미덕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에티켓이나 매너를 왜 전체 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가지고 이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돼. 이 보세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 보니 눈싸움 하는 거 보세요. 눈싸움요. 고개 안 숙이면 소련이죠. 러시아하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앙숙이에요, 그렇죠? 이 고개를 숙인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통령 만날 때 이렇게 주머니 한 손 딱 찌르고 악수했잖아요. 이거는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을 깔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용이에요. 기선제압용. 예,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나요? 왜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나요? 홍준표 이런 사진도 있네요. 대표.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을 물론 이제 새로운 세대들 뭐 G세대 그 다음에 뭐랄까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이런 광경이 점점 낯설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 무대, 정치, 외교 혹은 경제 무대에서의 이러한 뭐랄까요 모습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집트 왕자라고 불리는 모하메드 살라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의 축구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고대 세계에서 어떤 군대들끼리의 전쟁을 상징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축구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 축구에 참여하는 유럽에선 그렇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어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보병, 창병, 공병, 그렇죠. 나라 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축구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혹은 장수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가 있겠죠. 뭐예요? 승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렇죠? 결코 상대방에게 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겠다. 내가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전쟁이니까. 그렇죠. 죽을지언정 상대의 포와 총칼을 맞고 내가 죽을지언정 뭐예요?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 이 전쟁으로 대변되는 이 축구 게임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축구 선수들은요, 절대 고개를 숙이고 공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살라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축구를 합니다. 특히 영국계 선수들은 다 그래요. 고개를 안 숙여요. 누굽니까? 누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왼발. 맨체스터의 왼발잡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라이언 긱스입니다. 자, 라이언 긱스를 한번 보면은 자, 라이언 긱스를 보면은요.
그 공차할 때 자세를 그 유심히 보세요. 물론 그 베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베컴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은 공을 찰 때로 이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자, 라이언 긱스로 이 구글에서 사진을 검색하면은 물론 사생활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구 선수로서의 정품격 우리가 폼을 볼 수 있어요. 거의 어떻습니까? 일자예요. 일자. 사진들을 보세요, 여러분요. 일부러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그 콧대 높은 영국 그 축구 종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에 어떤 고참 선수잖아요. 그렇죠. 주장. 그러니까 이런 사진만 실어요. 보시다시피. 전부 일자예요. 고개를 숙인 모습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라는 거는 자존심을 건 게임이에요. 나라 간에. 그렇죠. 따라서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라. 이거 보세요. 이 긱스가 호날두를 가르쳤죠. 이 긱스는 그때만 해도 최고참이었고 호날두가 있을 때는 호날두는 풋내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20 넘은 가르치는 거죠. 너 제대로 해. 어? 목 꼿꼿이 세워. 새끼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 고개를 숙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영국 그 축구 종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그리고 축구라는 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본질 그 가치 그렇죠. 이것을 이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배웠어요. 그러면 호날두는 어떤 폼을 취할까요, 여러분요? 보실까요? 보세요. 여러분 자세가 똑같죠? 아까 보셨던 라이언 긱스나 이 뭐예요? 그 모하메드 살라 보세요, 여러분요. 자, 공을 안 봐요. 공을 안 보고 자세가 어떻습니까? 꼿꼿해요. 꼿꼿해. 마치 그 꼿꼿장수 김장수처럼요. 공을요. 이 자세로 찹니다. 특히 잉글랜드 정통 잉글랜드 출신의 선수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왜? 우리는 축구의 정주국이야. 자존심이 있지. 고개를 왜 숙여? 이 전쟁인데. 따라서 이렇게 그 스포츠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품격,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식탁에 앉았을 적에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손이라는 도구, 수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포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입으로 나르면 됩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입까지 나를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둥이를 밥그릇에 이렇게 들이밀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짐승과 사람 사이의 품격의 갭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특정 그 선수나 찬양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 선수 중에서는요. 아시안 선수 중에서는 잉글랜드 혹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급에 준하는 정품격 이 드리블링 모델을 폼을 보여주는 선수가 그나마 손흥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꼿꼿하죠. 꼿꼿해요. 물론 이제 시선은 약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나오기 힘든 폼이에요. 예, 이 자세가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잉글랜드 무대에서도요. 영국 출신의 해리 케인 못지않은 영국 축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 못지않은 뭐예요?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 축구의 철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 상대방은 상대편 군인이에요.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왜 고개를 숙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는 상당히 아시아계 축구 팬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 인구가 13억, 16억인데 왜 이런 친구 하나 안 나올까?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 중국은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품격이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한국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중국은 더 멀었어요. 예. 중국 축구리그 한번 그 동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는 축구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종 격투기예요. 예, 이종 격투기. 이게 아무리 승리를 놓고 벌이는 쟁탈전,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게임의 룰이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상대 존중, 리스펙. 근데 중국 축구 리그를 보면은 그게 없어요. 예? 그냥 막 발이 막 얼굴까지 올라옵니다. 머리까지. 예, 따라서요. 이런 모습을 잘 보시고요. 예, 이 보세요. 얼마나 이 당당합니까? 그렇죠. 이 자세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축구란 모름지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는 과연 세계적인 명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없느냐? 아니요. 많아요. 오히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한지, 그렇죠. 옷공예, 그 다음에 뭐 황토, 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복,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뭐 전통 음식들요. 그렇죠. 문화상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made by Korea,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by Korea로 현재 세계적인 문화 인류 상품으로 명품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K-pop 그 중심에 BTS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상품들, 유무형의 상품들이요. 사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 세계적인 명품이 될 만한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뛰어난 이 명품 후보군들은 루이비통이나 그렇죠, 에르메스 같은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오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랄까요? 품격의 부재입니다. 품격의 부재. 예. 품질은 세계적이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사람들이 이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풍요감, 그렇죠?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렇죠? 그게 바로 품격인데 품격이 부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세계적인 인류 기업을 이 주식 시장에서 발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자, 뭐 삼성전자도 이미 오래전부터 초인류 기업, 일부 뭐 LG도 마찬가지고요. 1등 기업이 아니고 단순한 1등 기업이 아니고 인류 기업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그 권의현 회장이 부회장이 직접 그 회장이네, 그렇죠. 그 이렇게 쓴 책 가운데도 보면은 초격차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넘을 수 없는 그 차이를 만들겠다. 이게 결국에는 뭔가요? 품격 경영, 품질을 넘어서는, 그렇죠? Beyond quality, 그렇죠? 품질 너머에 있는 그 무엇, 그게 뭔가요? 바로 품격이라는 얘기입니다. 품격. 이 회사의 물건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격도 그만큼 상승되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인류 상품으로서, 인류 기업으로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는요, 단순히 인류 품질이 뭐 1등 품질이 아니라 인류 그 기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무슨 뭐 벤처 기업을 1,000억, 2,000억 되는 조그마한 벤처 기업을 투자하더라도요, 뭘 봐야 됩니까? 이 기업의 철학을 봐야 돼. 과연 이 기업이 1등을 넘어서 인류 기업으로 갈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뭐 CEO가 갖춰야 할 자질도 있겠고 그 회사 임직원들이 갖춰야 할 어떤 마인드 세팅이나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또 그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는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의 저평가, 그렇죠, 저평가 구간에서 그런 기업들과 함께 어떤 그 뭐랄까요, 에쿼리 지분을 함께 향유하는 그런 전략을 편다면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서 대접을 받는 시기까지 홀딩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도 드라마틱하게 100배, 1000배 혹은 10,000배 불어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스스로 한번 위안을 삼아보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애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기업. 1등을 넘어서 인류 기업이죠. 애플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현재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렇죠? 거의 가장 많은, 그렇죠. IT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땅 파면 나오는 기름 팔아가지고,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1년에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뭐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엑손모빌 같은 거대 그 석유 기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소비재 기업. 그 첫 번째 넘버원이 바로 어딥니까? 애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애플을 가능하게 했던 전략은 뭔가? 1등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인류 전략입니다. 애플은 이미 인류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애플의 인류 전략을 답습하면서 차근차근 기본기를 더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뭐 대기업 그 집단 속에서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집단 속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손에 꼽을 정도겠죠. 그렇죠? 왜냐? 너도 나도 인류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인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기업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을 길러 나가고 실제로 그러한 기업의 주식을 함께 공유한다면 이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주식시장의 한가운데서 드라마틱한 우리 개인 자산의 증식 효과를 충분히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비오곤의 잡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